한국으로부터 7,000km의 거리, 비행기로도 10시간을 가야 하는 머나먼 어느 나라의 초대형 건물에 한글로 건강 조심하세요라는 조명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상단의 독수리 무늬가 인상적인 저 나라는 왜 저렇게 한국을 응원하고 있을까요? 건강 조심하라는 문구 위에 있는 그림은 독수리가 아니고 우리가 송골매라 부르는 팔콘이었습니다. 바로 중동 아랍에미리트의 상징입니다. 팔콘은 힘과 문화유산을 나타내며 주변 7개의 별은 토호국들의 연합인 아랍에미리트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아라비아 반도 남동부 페르시아만과 접하고 있는 작은 토호국들이 난립하던 이 지역을 영국인들은 해적 해안으로 불렀습니다. 영국 정부는 1820년부터 각 토호국들과 여러 조약들을 맺으며 이 지역에서 자국 활동의 안정을 꾀하려 했지만 1892년 이 지역은 영국의 보호령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1971년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출범하며 독립했고 이후 바레인과 카타르가 탈퇴하기도 하며 현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줄여서 UAE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에미리트는 우리나라 말로는 토호국으로 번역할 수 있고 글자 그대로 7개의 에미르국이 연합하여 하나의 국가를 형성한 것입니다. 7개의 에미르 중 85% 이상의 인구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아부다비가 수도이고 우리에게는 삼성물산이 시공한 것으로 잘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버즈 칼리파, 부르즈 할리파와 세계 최대의 쇼핑몰이 있는 두바이도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에미르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이 쇼핑몰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족관이 있다는데 해운대나 63 빌딩 아쿠아리움 생각하고 가면 진짜 떡실실한다는데 언제 가볼 수 있을지요? 그런데 이 유명하지만 머나먼 아랍에미리트가 왜 이 시국에 한국을 응원하는 걸까요? 최근의 사태로 명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한국의 방역 능력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안 요청한 나라는 81개국, 그중 한국이 선택한 우선 지원 4개국에 미국, 루마니아, 인도네시아와 함께 아랍에미리트도 포함되어 있었죠. 아랍에미리트 한국 대사관이 공개한 저 사진은 바로 그에 대한 감내의 표현이라고 전해집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최근의 사태를 계기로 한국에 더 알려지고 친근함과 의리의 상징인 나라가 되었는데요. 지난달 초 한창 한국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던 때 믿었던 베트남이 회항 사건을 일으켜서 신남방 정책을 중점 추진 중이었던 한국은 주변의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나쁜 영향이 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었고 며칠 후 일본 역시 전격적으로 한국인 입국을 차단했습니다. 특히 두 국가 모두 사전에 한국의 외교적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 것도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자국의 종교 행사마저 중단한 상황에서도 걸프 지역에서 유일하게 한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수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도 한국의 대처를 믿고 이를 지지했는데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장관은 강경화 장관과의 통화를 통해 한국은 높은 수준의 검진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정부의 수반 역할을 하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왕세제와 문 대통령의 전화통화로 양국 간의 진정한 우애가 드러납니다. 이전에 아랍에미리트는 바라카 원전 1호기의 첫 연료 주입과 완공을 선포하는 행사에 문 대통령을 초청하고 순방 일정에 맞춰 행사 일정도 조정할 만큼 문 대통령의 참석을 고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최근의 여파로 방문이 성사되지 못하자 모하메드 왕세제는 중동 지역 전체에서도 최초인 원전 1호기의 연료 주입 행사를 연기하겠다고 밝힐 만큼 문 대통령의 참석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며 아랍에미리트 방문 연기 결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한국 아랍에미리트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상징하는 1기의 연료장전을 함께 기념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행사를 연기했다고 밝히고 한국의 최근 어려웠던 사태에 대해서도 수준 높고 적극적인 방역 조치와 뛰어난 역량이라고 평가하며 신뢰를 나타내며 한국과 모든 필요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 했습니다. 국제외교에서 형식적인 말로만 수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아랍에미리트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등 다른 행동을 할 때도 이처럼 한국의 정석적이고 투명한 대처를 꾸준히 믿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안타깝게도 판정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신뢰의 나라 한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문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의 통화 이후 불과 이틀 후인 7일 아랍에미리트가 긴급하게 한국 키트 구매를 요청해왔고
정부는 즉시 한국 기업의 채취 수송 보존 키트 5만 1000개를 긴급히 준비해 불과 3일 만인 10일 현지에 도착하게 하였습니다. 채취 키트는 채취한 검체를 장시간 보존, 이동할 수 있도록 특수약품이 들어간 것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 키트와 함께 진단 키트의 두 축입니다. 한편 앞서 유전자 증폭 검사 키트와 채취 키트를 공식 요청한 나라는 17개국에 달했지만 아랍에미리트에 가장 먼저 보냈던 것이고, 그리고 일주일 후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아랍에미리트 보건부는 누적 테스트 수가 12만 5천 건으로 인구 100만 명당 검사 수가 1만 3천 건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고 밝힙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런 월등한 조치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한국의 검사 키트가 신속히 그리고 대량으로 도착한 덕분이고, 산술적으로 아랍에미리트의 누적 검사 수의 41%에 해당하는 물량을 기여했고, 아랍에미리트 보건당국이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28일에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드라이브스루 테스트를 도입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고, 모하메드 왕세제는 자신이 직접 테스트를 받는 모습을 트위터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아랍에미리트의 훈훈한 사례는 근래만이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는 1980년 수교 이래 꾸준히 발전해왔고, 2009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의 2018년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이며 중동 지역 국가 중 유일한데 그만큼 핵심 우방국인 것입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동생으로 대통령을 보조해 국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랍에미리트 내 최고 실력자로 통하며 차기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승계자입니다. 특히 국내 첫 수출 원자력 발전소인 바라카 원전 1호기는 양국 협력의 상징인데 우리나라의 경수로를 선정한 것도 모하메드 왕세제입니다. 문 대통령 방문 시 기념식에 8명의 왕족이 전원 참석했었는데 아랍에미리트에선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모하메드 왕세제는 대통령을 사저인 바다궁으로 초청해 딸과 손주들까지 일일이 소개하며 극진히 대접했는데, 아랍에미리트는 항상 한국 옆에서 한국 편을 들 것이고 계속해서 한국의 친구로 남을 것이라며 남다른 우애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양국의 우애의 또 다른 사례로 리비아에 피랍된 한국 국민 석방에 모하메드 왕세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일화도 유명합니다. 2018년 리비아 남서부 수로관리회사에서 일하던 우리 국민 주모 씨가 괴한들에게 피랍됐었는데, 당시 리비아는 내전 상황으로 우리 정부가 리비아 당국과의 접촉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중동에서 영향력이 큰 모하메드 왕세제가 리비아 군 당국과 협력하면서 석방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당시 모하메드 왕세제는 한국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돼 무척 기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바로 사막에서 벼농사 짓기입니다. 원전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양국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는데 농업협력도 들어갔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구체적이지 않았던 이 약속은 2018년 대통령 방문 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바로 벼 재배 기술은 물론 품종까지 전파한다는 내용이 협력 MOU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뜬금없이 벼농사를 요청한 것에는 식량 안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지만 3%의 경작지 5만 2천 헥타르가 있는데, 이는 한국의 벼 재배 면적 73만 헥타르와 비교해도 7.1% 수준입니다. 그나마 경작지의 73.1%인 3만 8천 헥타르에는 대추야자가 심겨져 있고, 5천 헥타르 규모의 채소 경작지 외에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쌀 재배지는 거의 없는 것이죠. 의외의 사실은 아랍에미리트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연간 95kg으로 한국민 61kg의 1.6배나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쌀로 떡도 해먹고 쌀과자 쌀국수까지 먹어도 61kg인데 뭔 쌀을 그리 많이 먹어요. 그런데 쌀의 95%를 수입하는데 점점 그 양이 늘고 있고, 전체 농산품의 수입 비중도 85%나 된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페르시아만 오만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아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농산품 수입이 봉쇄돼 식량 공급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급자족 체계를 시급하게 만들기 위해 한국의 사막 벼농사 프로젝트를 요청한 것입니다. 처음에 한국농촌진흥청은 한국인들은 알래스카에서 냉장고를 팔고 사막에 떨어져도 벼농사를 짓는다 같은 우스개가 현실로 나타나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에 상당히 당황했다고 하지만 곧이어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지방의 알다이드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기후변화 환경부 농업혁신센터 안에 2275제곱미터 부지를 마련해 한국산 벼를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한국과 비슷한 토양이어서 정한 것이라면 쉬운 프로젝트였겠지만,
이 지역 땅도 똑같이 사막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니 모래에서 뭘 어쩌라는 거죠? 집남의 농진청은 현지 재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국내에서 실증을 거친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토양 환경과 가장 유사한 전북 김제에서 8개 품종을 시험 재배했는데 이곳은 간척으로 토양에 모래 성분이 많고 염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 선택한 2개 품종은 한국이 개발한 열대기후 품종 아세미와 염분에 강한 해외 품종 FL478입니다. 또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시험했는데 모래를 40cm 퍼내고 방수부직포를 깐 뒤 모래를 다시 덮었습니다. 물이 모래 밑으로 스며들어 빠져나가지 않고 고이도록 만든 것이죠. 아니 그럼 사막에서 물은 어디서 가져오나요? 농사에 필요한 물은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공정을 거쳐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난해 11월 면적의 90%의 아세미, 나머지에 FL478을 심었고 파종하고 한 달가량 후 18cm까지 자라며 생육기간을 고려하면 곧이어 4월 중에 수확기를 맞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난관도 좀 남아있는데 벼는 pH 5.8에서 6.0의 약산성에서 잘 자라는데 이 사막 토양의 pH는 8.5로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때 잎이 누렇게 변하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공수한 토양중화제를 뿌려 회복됐다고 하는데 좋은 소식이 기다려집니다. 한국은 이렇게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닌 포괄적인 지원과 상호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선진국들이 아니고 하필 한국에 이런 자세를 보이는 걸까요? 사실은 모든 중동 국가들이 가진 근본적 위기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즉 석유나 가스가 나는 동안은 잘 먹고 잘 살지만 그 자원이 고갈된 이후에는 어찌 될 것인가가 중동 산유국들의 공통된 두려움일 것입니다. 중동의 많은 국가들은 거의 산업적, 학문적 기반이 부족하여 석유 자원을 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70년대부터 자체적인 농업교육원을 건설하거나 국비로 유학생을 보내 인재를 키우거나 석유 생산만이 아니고 정제수력까지 자국에 건설하여 고부가가치 석유 가공품을 생산하는 등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중동의 국가 전체 시스템을 선진국으로 진입시켜주는 발전 모델을 만들지는 못했고 이를 지원한다던 선진국들은 돈만 빼가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원전을 수출하면서 다른 분야까지 협력하며 아랍에미리트의 국가 구조 개편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으며 한국과 손을 잡으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전세계 유일무이한 국가인데 자신들은 전쟁의 폐허도 아니고 풍부한 올모니에 의해서 성공한 과외선생 한국의 지원을 받는다면 더더욱 한국처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아랍에미리트는 2017년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수립하고 6개 분야 23개의 국가 개조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를 눈여겨보고 있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사우디입니다. 사우디 역시 2016년부터 900조를 투입하는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석유 왕국을 첨단 산업국가로 변신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아랍에미리트 모하메드 왕세제의 라이벌이자 서로 영향을 끼치는 미스터 에브리싱으로 불리는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동 국가들의 국가 개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란과 미국의 대립으로 인해 긴장 상태의 변수도 아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와중에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와 굳건한 관계를 바탕으로 앞서 얘기한 벼농사쯤은 애교인 첨단 무기 개발, 방위산업 수출, 우주개발 산업과 스마트시티까지 놀라운 프로젝트를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사우디 같은 석유 부국들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놀라운 합동 프로젝트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미국이 최근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어 해군 부대에 배치했습니다. W76 모두2라는 저위력 핵무기인데요. 저위력 핵무기란 위력이 20킬로톤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1킬로톤이 TNT 폭약 약 1000톤이 폭발했을 때의 위력이니까 20킬로톤이면 TNT 폭약 2만 톤이 폭발했을 때의 위력입니다. 물론 이는 결코 적지 않은 것이지만 핵무기가 워낙 무서운 무기라 이 정도는 저위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W76 모두2는 5에서 7킬로톤의 위력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W76은 100킬로톤, W76 모두1은 90킬로톤의 위력을 가졌는데 이것들의 위력을 낮춰서 새로 개발한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해 배치하는 것은 한국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작은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핵사용의 신뢰성을 높여 억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략 핵무기는 엄청난 피해 때문에 실제 사용 가능성은 거의 지구 최후의 날에만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략 핵무기는 한 번 사용하면 수십만의 희생자를 내지만 저위력 핵무기는 100명 정도의 희생자만 낼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기 때문에 적은 희생자를 낼 수 있는 핵무기로서 실제 사용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서 상대국이 함부로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저위력 핵무기의 위력이라면 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저위력 핵무기는 전쟁 억지력을 위해 만든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미국이 저위력 핵무기의 사용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인다는 것은 실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저위력 핵무기의 상대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무기입니다. 미국과 이들 국가들은 동베트남해, 대만 해협, 서해 등에서 충돌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충돌이 발생하고 또 그것이 격화되면 작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과거 핵무기와는 다른 형태의 핵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용어부터 알고 가야 하는데요.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도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략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술핵, 전략핵 모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술핵과 전략핵은 뭐가 다를까요? 핵무기는 일반적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전술핵과 전략핵 등으로 구분됩니다. 쉽게 풀이해서 말씀드리자면 전술핵은 핵탄두의 위력이 비교적 적고 전략핵은 위력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운데요. 전술핵은 보통 위력이 100킬로톤 미만입니다. 1킬로톤은 TND 폭약 1000톤의 위력에 해당된다고 앞에서 언급해드렸다시피 핵폭탄 대비 상대적으로 위력이 적을 뿐이지 결코 폭발력이 적은 게 아닙니다. 이 전술핵은 사정거리가 약 800km 이하인 운반수단으로 발사되는데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 등 지상발사 전술 핵무기와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전투기 등으로 발사할 수 있는 핵기뢰, 순항 미사일 등으로 당장 눈앞의 적병력 등 군사 목표를 공격하는 목적으로 쓰입니다. 반면 전략핵은 대도시나 산업시설이 많은 공업도시 등을 파괴하기 위해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핵무기를 지칭합니다. 구체적으로는 ICBM으로 불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인 잠수함 탄도미사일, 장거리 폭격기에 의한 핵폭탄 등을 말하며 파괴력은 전술핵의 몇 배인 수백 킬로톤에 달합니다. 또한 전술핵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있다가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모두 철수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는 만큼 비핵화 공동선언은 의미가 상실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군이 이번에 개발한 저위력 미사일은 파괴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핵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미사일을 핵무기에 새로 추가한 것입니다. 이른바 저위력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이 미사일은 전 세계 해양을 돌아다니는 미 스텔스 잠수함들의 더 강력한 다른 무기들과 함께 탑재됩니다. 부모로 알려진 장거리 잠수함에 이 같은 미사일이 처음 실전 배치된 것은 미 핵무기 정책에 있어 획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전략 핵무기에 새로운 종류를 추가한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이며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해 핵무기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AP통신의 이 같은 미사일 배치를 확인하면서 국방부의 한 고위 정책 담당자는 이 핵무기가 핵전쟁의 가능성을 줄여줌으로써 미국인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존 러드 미 국방부 방위정책 담당 차관은 AP와의 인터뷰에서 트라이던트2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에 W76 모두2로 알려진 저위력 미사일을 추가 탑재할 경우 핵전쟁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명시적인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 저위력 미사일이 러시아로 하여금 제한적인 핵분쟁을 일으킬 위험을 단념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 케네스 월츠가 주장하는 합리적 억지론이 있습니다. 핵을 가진 국가들이 많아지면 서로 충돌을 두려워하고 군사력 사용을 자제해 핵전쟁은 물론 재래식 전쟁도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주장인데요. 이는 낙관적인 생각이라서 확산 낙관론이라고도 합니다. 이 이론이 맞다면 미국이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어서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전쟁 가능성을 낮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핵무기 사용 여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과거 미군 B-52 폭격기가 수소폭탄을 싣고 공중급유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급유를 받으려다 급유기와 충돌했는데요. 이로 인해 급유기는 바로 폭발했습니다. 폭격기에도 불이 붙었고 조종사도 탈출해야 했는데, 하지만 수소폭탄을 그대로 두면 불에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소폭탄을 바다에 떨어뜨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바다를 향해 폭탄을 떨어뜨렸는데요. 하나는 바다에 떨어졌지만 나머지 3개는 팔로메어 마을에 떨어졌습니다. 그중 하나는 낙하산 펴져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2개는 땅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핵폭탄이 터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탄두를 둘러싼 안전장치가 파괴되지 않아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핵무기는 워낙 위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로 심하진 않더라도 아찔한 핵사고는 수백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새로운 핵무기는 미국에서도 다른 나라에게도 분명 위험의 증가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치명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핵무기를 보유하면 그 나라의 군사력이 강하던 약하던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로 나라의 군사력이 모든 걸 평가받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국을 유엔이나 나토 등 국제적인 제재를 가하지만 공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은 이미 국제정세에서 과거부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번에 개발한 저위력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한국은 전술핵을 보유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과거 한국은 미국 소유의 전략핵을 보유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소유는 아니더라도 주한미군 쪽으로는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핵을 제외한 미사일 시스템은 모두 보유한 상태입니다. 과거 한국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냉전 시기에 서유럽에 배치된 퍼싱 탄도미사일은 대표적인 전술적 핵미사일입니다. 또한 우리 한국의 800km급 현무미사일은 미국이 서독에 배치했던 MGM-31 퍼싱 지대지 미사일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미사일입니다. 퍼싱 1A는 현무와 비슷한 사거리를 갖는 미사일이며 운용 목적도 현무와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퍼싱 지대지 미사일은 서독의 바덴 비르텐베르크주에 처음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퍼싱 1 운용부대는 서독에 총 5개 대대가 배치되었는데, 이 중 2개 대대는 미국과 서독의 전술핵 공동운용의 일환으로 서독 공군 소속이었습니다. 당시 퍼싱 미사일 운용 1개 대대에 약 30여 대의 미사일을 탑재했고 궤도 차량으로 편제되어 있었습니다. 탄두는 별개로 운반되어 발사 전에 관성 항법 시스템을 포함하는 항법 유도부와 함께 통합된 후 미사일 본체에 결합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발사 전에 사용할 탄두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W50 전술 핵탄두 또는 고폭탄두를 탑재할 경우 모드 1인지 모드 2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모드를 결정하게 되면 결정된 모드에서 Y1인지 Y2인지 또는 Y3인지를 결정해야 탄두를 선택해서 탑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드는 핵폭탄의 폭발력을 결정짓는 옵션입니다. 모드 1은 약 100km 미만의 폭발력이며 모드 2는 5에서 10킬로톤으로 줄여서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위력이 낮은 핵폭탄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핵폭탄입니다. 최악의 경우 적성국에 사용을 하더라도 지상, 지하, 해상으로부터 폭발하는 위치도 정해야 합니다. 퍼싱 지대지 미사일은 주로 소련군의 전술핵 투사체와 같이 신속하게 파괴해야 하는 표적에 대한 대응 체계로서 배치되었는데요. 즉각적인 타격 요망 표적을 탐지하여 위험 여부 분석과 동시에 발사해서 표적 파괴에 이르는 주기가 짧도록 개선되었는데요. 나중에는 퍼싱 A1에서부터 퍼싱 2까지 개발되었습니다. 이렇듯 현재 미국은 선제 핵공격을 가하려는 위협 행동을 보이는 나라에게 덜 파괴적인 핵무기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옵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동북아 정세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에서는 잊을만 하면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을 잡겠다고 육해공군의 군사력을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자국 방어용 이상의 군사력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런 주변국들 사이에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또 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군사력을 얼마나 경계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전술핵 보유가 한국에게는 꼭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